아빠, 진심이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년 지났어요. 아직 엄마 옷장 정리도 다 못했는데 재혼이라니요.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를 팔아 저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반토막 날까봐, 낯선 여자가 들어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 아내와 사별 후 만난 첫 번째 여자는 외로움을 파고든 꽃뱀이었습니다. 그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내 거친 손마디를 사랑해준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놈은 늘 그렇듯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가 야속할 만큼 빠르게 등을 돌려버리더군요. 제 자식에게도 그녀의 자식에게도 우리는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습니다.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그렇게 자식들의 탐욕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천륜을 끊겠다는 양가 자식들의 협박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과 남들 눈치 보는 보여주기식 삶 모두 내 손으로 부숴버리기로 말입니다.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젊은 시절 땀 흘려 일군 인테리어 사업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았고 번듯한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면 칼같이 일어나 현관을 나서는 제 모습을 보며 경비원 김 씨는 늘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차 보이십니다. 골프 가십니까? 저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줄 뿐입니다. 사실 골프 약속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기 싫어 비싼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고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이죠. 갈 곳이라곤 기껏해야 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나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 사우나가 전부입니다. 남들은 저를 은퇴 후에도 자신을 가꾸고 사회활동을 즐기는 멋쟁이 노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참으로 우스운 착각입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64살의 독거노인일 뿐이니까요.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40평짜리 아파트 거실은 마치 운동장처럼 넓습니다. 아니, 혼자 남겨진 저에게는 마치 200평처럼 광활하고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닿는 제 발소리가 탁탁 하며 메아리 칩니다. 이 집을 인테리어 할 때만 해도 아내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보, 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미끄러지겠어. 우리 여기서 왈츠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웃던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넓은 거실의 정막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막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짓눌리는 기분을 아십니까?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차가운 시멘트 가루가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기계를 향해 말을 겁니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잠시 파란 불빛이 깜빡이더니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서울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네요. 그래. 고맙다. 외출하기 좋다니 나만 빼고 다들 좋겠구나. 대답 없는 기계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64살 먹은 남자가 하루 종일 입 밖으로 내는 말이라곤 고작 기계와의 대화 몇 마디가 전부라니. 이 비참함을 들키지 않으려 저는 더욱더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입니다. 아침부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딸아이에게서는 아침 일찍 문자 한 통이 왔더군요. 아빠, 오늘 엄마 제사인 거 아시죠? 저희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나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화가 나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헛웃음이 납니다. 살갑지 않은 자식이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엄마 제사마저 대충 때우려 드는 태도가 참으로 요즘 애들답습니다. 답장을 쓸까 하다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방은 집 안에서 제가 가장 아끼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입니다. 서재 책상 가장 깊숙한 아래쪽 서랍. 서랍을 열면 손때 묻은 낡은 클리어 파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표지에는 우리의 집이라는 글씨가 안에 동글동글한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제가 직접 그린 도면들이 나타납니다. 평생 남의 집을 고쳐주며 살았던 제가 은퇴하면 오직 우리 부부만을 위해 짓겠다고 다짐했던 전원주택 설계도입니다. 여보, 나는 부엌이 넓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실 창은 남향으로 크게 내서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오게 해줘. 마당에는 꼭 감나무를 심자. 가을에 홍시 열리면 손주들 따주게. 아내는 도면을 볼 때마다 소녀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기둥 하나 세워보기도 전에 아내는 췌장암으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저는 이 도면을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차마 찢지 못하고 이렇게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는 술에 취하거나 사무치게 외로울 때마다 꺼내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연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도면 속 거실 창문에 치수를 지우개로 살살 지우고 다시 선을 그어봅니다. 창문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어. 당신은 답답한 거 싫어하잖아. 그리고 여기 테라스 쪽에는 비 가림막을 좀 더 길게 빼야겠어.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도면을 수정합니다. 사각사각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웁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면을 수정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긋는다고 해서 죽은 아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은 기억을 붙잡고 있는 노인네의 공상일 뿐입니다. 연필을 신경질적으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덮개를 거칠게 닫아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좋으니 사람의 온기가 섞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오지만 제 마음속의 열기는 식혀주지 못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이 보입니다. 불 켜진 간판들 사이로 문화센터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2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노래교실, 댄스, 서예, 요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예라는 글자가 눈에 박힙니다. 먹을 갈고 붓을 휘두르는 일. 정신 수양에 좋다며 으스대던 친구 놈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먹 냄새. 문득 집 안 가득 배어있는 이 차가운 공기 냄새, 그리고 퀴퀴한 호레비 냄새를 덮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짙고 강한 먹향이라면 이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도 가려질까요? 아니, 적어도 그곳에 가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화센터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당직 근무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서의 교실 말입니다.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상냥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 네. 딱 2자리 남아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첫 수업인데 등록해 드릴까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이름은 박진석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취미 생활 하나 등록한 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아리아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지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연필을 정리하고 우리의 집 파일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는 좀 바빠질 것 같아. 당신 만날 때까지 청승 그만 떨고 사람답게 좀 살아볼게. 당신도 거기서 응원해줘. 저는 불 꺼진 거실로 나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리아, 조용한 클래식 음악 좀 틀어줘. 네,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재생합니다. 잔잔한 바이올린 선율이 흐릅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면도를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개량 한복이라도 꺼내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입을까요? 별것 아닌 고민을 하며 저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껴봅니다. 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물이 마르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먼지 구덩이와 시멘트 가루 속에서 뒹굴며 살아온 제 인생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도 낯선 세계의 향기였으니까요. 강의실 안에는 이미 희끗한 머리의 수강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핵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인 풍경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마치 남의 안방을 훔쳐보는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군요.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강사의 안내에 따라 구석진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방사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제 손은 갈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먹이 갈리는 소리가 강의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망치와 드릴을 쥐고 살아온 투박한 손입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이 손가락 사이에 저 가녀린 붓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붓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선 하나를 걷는 것조차 버거워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여성분이 우아하게 난초를 치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주제넘게 서예는 무슨 서예냐며 자책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고 고운 톤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사극 드라마 세트장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여인이 서 있었으니까요. 개량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에 빛이 비녀를 꽂은 그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고운 피부와 생기 있는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얼떨떨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입가에 손을 가리고 호호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화사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먹 냄새를 뚫고 짙은 꽃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묘하게 관능적이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느껴지네요. 저는 여기서 3년이나 배웠는데도 이렇게 힘찬 핵은 못 긋거든요. 기백이 느껴져요. 그녀의 시선은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제 엉망진창인 선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보자의 졸필인데 그녀는 그것을 장군의 기백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60평생 살면서 내 투박함을 멋이라고 말해준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붙잡는 법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걸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미란 씨는 대담하게도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붓은 기술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거래요. 선생님 손을 보니 정말 치열하고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런 손을 가진 남자가 진짜 남자죠.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제 심장은 마치 고장난 보일러처럼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여자의 손길이 닿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굳어버린 감각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려는 듯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근처 보리밥집은 회원들의 수다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가 굳이 제 옆자리를 파고들며 앉았습니다. 좁은 의자에 나란히 앉다 보니 그녀의 어깨와 제 팔이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선생님, 술 한 잔 받으세요. 저 원래 아무한테나 술 안 따르는데 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특별해 보이셔서요. 그녀가 막걸리 병을 들고 제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하얀 술이 잔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자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업한다고 전 재산 말아먹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빚 갚느라 식당 설거지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마음 수양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듯 했습니다. 고생이라곤 모를 것 같은 기부인 같은 외모 속에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니.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골마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몸으로 빚까지 갚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위로하자 그녀는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이 좋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남자들은 제 아픔을 이해 못하거든요. 선생님 손에 박인 그 굳은 살이 저한테는 훈장처럼 보여요.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을지 안 봐도 훤하거든요. 그 말은 제 가슴 정중앙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일해온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아내는 늘 제 손이 거칠다며 핸드크림을 발라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업복 냄새를 싫어했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여자는 제 거친 손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바빴고 우리는 마치 둘만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미란 씨는 제 접시에 반찬을 얹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남자한테 부추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농담 섞인 그녀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제 팔에 닿는 그녀의 체온. 이 모든 것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참 고우십니다. 개량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용기를 내어 던진 칭찬에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참. 저 55살이에요. 이 나이에 곱다니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녀는 곁에 섞인 눈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쳤고 그 가벼운 터치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커피 자판기 있는데 커피 한 잔 뽑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아, 그럼요. 제가 사드리죠. 동전 몇 개를 넣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잘 마실게요, 오라버니.
선생님에서 오라버니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라니,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저는 허실실 웃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나치는 매장 유리에 비친 제 표정은 아침까지만 해도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5이라. 나랑 9살 차이면 딱 좋지 않나? 혼자 김칫국을 마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서재에 숨겨둔 전원주택 설계도가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더 절실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미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치켜 세우던 그 달콤한 목소리. 이런 손을 가진 남자가 진짜 남자죠.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화려한 봄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을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던 전직 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쩐지 풍기는 분위기나 옷매무새가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그녀는 미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반짝였죠. 비록 저는 추상화가 어떻고 인상파가 어떤지 쥐뿔도 모르지만 그녀가 고상한 손짓으로 허공에 손을 그어가며 설명할 때면 마치 저 자신이 대단한 예술 애호가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평생 시멘트 가루나 마시며 살아온 저에게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데이트는 늘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곳은 동네 국밥집이 아니라 고급 일식집이나 전망 좋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진석 씨, 이 정도는 드셔줘야죠. 평생 고생해서 그만큼 버셨으면 이제 누릴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녀는 메뉴판 가격 따위는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원이면 뜨끈한 순댓국이 10그릇도 넘는데 고작 한 입거리 생선회 몇 점에 그 돈을 쓰다니요.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을 바라보는 미란 씨의 그 존경 어린 눈빛. 역시 우리 오라버니 능력 있으셔. 남자는 자고로 지갑을 열 때가 제일 멋지다니까요. 그 달콤한 독이 묻은 칭찬 한마디면 저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 웃으며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깟 돈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쓰자 써.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란 씨가 제 불룩 나온 배를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요. 갤러리 운영할 때 알던 VIP들은 다들 골프 아니면 PT 받으러 다니던데. 오라버니도 저랑 같이 운동해요. 그래야 우리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죠. 오래오래 예쁜 사랑.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저는 덜컥 그녀의 손에 이끌려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번쩍거리는 조명 아래 몸매 좋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제 곁에는 우아한 미란 씨가 있었기에 어깨를 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트레이너라는 젊은 친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부부 할인 들어가고요. 1년 회원권에 PT 30회까지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해도 운동하는데 500만 원이라니요. 제가 머뭇거리자 미란 씨가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나 오라버니 아픈 거 싫어. 그리고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교정 좀 받아야 하는데. 그녀의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싸다고 발을 빼면 그녀 앞에서 가오가 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셔. 와, 역시 우리 오라버니 최고다. 미란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제 볼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낯선 감촉과 향긋한 냄새에
500만 원의 출혈 따위는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장어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미란 씨가 굳이 끌고 간 곳이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 꼬리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그녀가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사실 제가 갤러리 정리하고 쉬면서 틈틈이 자산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워낙 큰 돈 만지던 VIP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저한테 돈 굴려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 그래요? 역시 미란 씨는 능력도 좋아. 저는 별 생각 없이 장어를 씹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진짜 오라버니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VVIP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상품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무려 연 10%가 넘어요.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죠. 순간 제 씹던 턱이 멈칫했습니다. 연 10%?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라니. 평생을 보수적으로 살아온 제 머릿속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지. 제가 짐짓 손사래를 치자 미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상으로 변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오라버니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 청담동에서 갤러리 하던 최미란이에요. 제 신용 하나로 몇십억씩 그림 거래하던 사람이라고요. 제가 오라버니 사랑하니까 우리 노후 자금 좀 불려보려고 어렵게 TO 빼온 건데. 그녀가 토라진 척 고개를 돌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노후 자금이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아니, 내 말은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미란 씨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쩔쩔매며 달래자 그녀는 그제야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오라버니 꼼꼼하신 성격인 거.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운 거고. 일단 제가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만 해보세요. 오라버니 안목이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유명 보험사의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내용은 온통 복잡한 그래프와 영어로 된 투자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는 딱 보면 아실 거라니까요. 이게 원금 보장에 복리 이자까지 붙는 거라 오라버니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예금 좀 분산해서 넣어두시면 나중에 세금 혜택도 엄청나요. 그녀의 입에서 부동산, 예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재산 규모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곧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밑으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그윽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 나 믿죠? 나 오라버니가 평생 일궈놓은 거 더 크게 불려서 우리 둘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네? 그 콧소리, 그 간절한 눈빛.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그날 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미란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분명 행복한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헬스장 회원권, 일식집 영수증, 그리고 제 양복 안주머니에 꽂힌 투자 설명서. 이것들이 과연 사랑의 증표일까요? 아니면 계산서일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미란 씨가 준 팸플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사이로 최미란 팀장이라는 명함이 툭 떨어졌습니다. 갤러리 관장이었다면서 보험사 팀장 명함이라니.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면서 투잡을 하는 것뿐일 거라고. 능력 있는 여자는 원래 바쁜 법이라고. 서재 책상 위 먼지 쌓인 아내의 사진이 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액자를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뒤 서예 교실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붓을 씻으며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최미란이 있잖아. 이번에 새로 온 남자 하나 제대로 물었다던데. 아, 그 인테리어 사장 출신? 돈 좀 있어 보이더라니. 미란이 그 여우가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지. 저번에도 김 사장 퇴직금 싹 털어먹었잖아. 쉿, 조용해. 들을라. 물이 쏴 하고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대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를 제대로 물었다? 여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와 앉아 붓을 들었지만 손에 든 붓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라버니. 언제 오셨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으며 앵두 같은 입술로 웃었습니다. 방금 들은 그 섬뜩한 대화가 환청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제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이 따뜻한 연인의 손길이 아니라 먹잇감을 움켜쥔 여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슬그머니 팔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면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다시 제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죠? 저번에 말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오라버니 자리 하나 빼놨는데.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챙겨 오셨죠?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인감도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연 이 여자의 손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종이가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하얀 종이가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웃음 뒤에 숨겨진 초조함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엿들었던 그 섬뜩한 뒷담화가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거든요. 오라버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번 달 마감이 오늘 5시까지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녀가 내민 볼펜이 제 코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슬까슬해서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거친 공사판에서 굴러먹은 박진석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고 최대한 덤덤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는 나한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원금 보장이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건 없던 일로 합시다. 순간 카페 안에 흐르던 재즈 음악이 뚝 끊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치켜세우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없던 일로 하자고요? 저 지금 오라버니 하나 믿고 지점장님한테 각서까지 쓰고 왔어요. 이제 와서 발을 빼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낼수록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던구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이게 내 노후자금 전부인데 쉽게 결정하긴 힘들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란 씨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쫌생이었네. 기회를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막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오라버니 선생님 하던 그 고상한 입술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카페를 나가버렸고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계약서 쪼가리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채팅방에는 미란 씨가 올린 장문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진석 회원님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실상은 파렴치한입니다. 저한테 투자하겠다고 꼬드겨서 돈 뜯어내려 하고 밤마다 이상한 문자 보내면서 희롱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이제 와서 발뺌하네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투자를 강요한 건 본인이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다니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회원들의 답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인가요, 미란 씨? 세상에.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박진석 씨, 당장 해명하세요.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저는 파렴치한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타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거짓 선동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들. 저는 전원을 꺼버리고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미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문 열어. 박진석, 문 열라고. 20면 다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군거리는 소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아파트 사람들을 다 나와보게 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미란 씨가 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캔맥주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란 씨,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치자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행패? 누가 누구한테 행패래? 내가 너 같은 늙은이랑 밥 먹어주고 영화 봐주고 손잡아준 게 얼만지 알아?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았어? 서비스직도 시간당 수당이 있는데 내가 외로움 달래줬으면 그 값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거실을 휘젓고 다니더니 서재로 들어가 서재에서 제가 아끼던 서예 도구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남아있던 먹물이 튀어 대리석 바닥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투자비 내놔. 내가 그거 못 받아서 지점장한테 깨진 게 얼만 줄 알아? 위약금 물어내라고. 안 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박진석이 나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악기 같았습니다.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난초를 치던 그 여자는 제 환상 속에만 존재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쳐 날뛰는 짐승 같았죠.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이제 진짜 그만하고 돌아가요. 제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비참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서재 금고에서 수표 몇 장을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3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미란 씨,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돈을 본 미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주워 담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온한 침묵이 아니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정막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친 먹물이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얼룩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흉터. 내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건 붓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제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예 교실 단체방 알림은 꺼졌지만 제 인생의 불도 완전히 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미란 씨가 제 집 거실에 먹물을 쏟아붓고 떠난 뒤 저는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웃음 짓던 그 입술이 순식간에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던 그날의 기억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그냥 꺼두었습니다.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캥한 것이 영락없는 폐인이었죠. 이러다가는 정말 고독사 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웃음소리, 말소리, 그 모든 소음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망치듯 찾아간 곳이 바로 구립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또한 입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느냐, 직업이 뭐냐, 혼자 사느냐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가득한 그 고요한 공간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열람실 구석, 기둥 뒤에 숨겨진 자리가 제 지정석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활자들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감옥보다 편안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나뭇가지들이 앙상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제 시선을 잡아끄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서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이나 짙은 화장 대신 늘 수수한 바지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어 올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책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늘 단단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종합자료실 입구 쪽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영 씨가 낡은 서가 문짝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군데군데 성한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래된 나무 문짝의 경첩이 헐거워져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한 손으로 무거운 문짝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빠진 나사를 끼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 구멍이 이미 헐거워질 대로 헐거워져 헛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대는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걸 어쩐다. 관리과에 전화해도 내일이나 온다는데 그녀의 혼잣말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모른 척 지나갔을 겁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는 걸 몸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인테리어 시공업자로 살아온 제 본능이 꿈틀거린 겁니다. 문짝이 삐딱하게 매달려 있는 꼬라지를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뒤틀린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아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영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고 있었나요? 그녀가 허둥지둥 문짝을 붙잡으며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치 작업반장이 된 것처럼 문짝을 쏘아 보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힘으로 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경첩 나사가 마모됐네요. 혹시 십자 드라이버 있습니까? 제 퉁명스러운 말투에 서영 씨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카운터로 달려가 공구함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이거면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공구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드라이버가 쥐어지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미란 씨를 만날 때 잡았던 값비싼 물건들보다 이 드라이버 손잡이가 훨씬 더 제 손에 착 감겼습니다. 역시 저는 사장님 소리보다는 반장님 소리가 어울리는 인간인가 봅니다. 저는 능숙하게 문짝을 들어 올려 수평을 맞췄습니다. 헐거워진 나사 구멍에는 옆에 굴러다니던 나무젓가락을 얇게 깎아 메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드라이버를 돌렸습니다. 드르륵 꽉. 나사가 나무를 파고들며 단단하게 조여지는 그 느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확실한 결착감이 짜릿했습니다. 자, 한번 닫아보세요. 제가 비켜서자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탁! 조금의 오차도 없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그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서영 씨의 얼굴에 환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감쪽 같네요. 제가 1시간 동안 끙끙대던 걸 5분도 안 돼서 고치시다니. 완전 마술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마술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미란 씨는 제 지갑을 보며 능력 있다고 했지만 이 여자는 제 땀방울과 기술을 보며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꾸밈없는 감탄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는 무슨. 예전에 이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문짝이 낡아서 경첩만 바꿔주면 10년은 더 쓰겠네요. 제가 쑥스러워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려는데 서영 씨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200원짜리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온기는 그 어떤 값비싼 것들보다 훨씬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드릴 건 이것밖에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걱정 없이 퇴근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아내도 저렇게 흰머리가 날 때까지 고생만 하다 갔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꽉 쥐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제 구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비싼 음식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캔커피의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달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캔커피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레시피라는 파란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를 만날 때는 늘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같은 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게 수준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싸구려 믹스커피 맛이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서영 씨를 눈으로 쫓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책을 들고 가면 들어주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렸고,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 까치발을 들면 대신 꺼내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열람실 의자였습니다. 한 학생이 앉아있던 의자 다리가 부러져 넘어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영 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공구함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비켜봐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목공용 본드를 바르고 나사로 고정하는 동안 서영 씨는 제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나사요. 선생님, 물티슈 필요하세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의자를 고치고 나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서영 씨가 손수건을 꺼내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땀 좀 닦으세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도서관 반장님 하셔도 되겠어요. 반장은 무슨, 그냥 노는 손 놀리기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 반장님. 그 투박한 호칭이 사장님이나 오라버니보다 100배는 더 듣기 좋았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아직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휴게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번 도움만 받고 이름도 모르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다시 관계라는 끈이 묶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캔커피의 온기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믿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입니다. 그냥 은퇴하고 집에 있기는 뭐해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입니다. 아, 박진석 선생님. 저는 이서영이에요. 여기서 계약직 사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작게 되뇌었습니다. 박진석 선생님. 이름이 참 단단해 보이세요. 선생님 손처럼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들. 그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57의 나이에 알바를 뛰고 있다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책 냄새 맡으며 일하는 게 참 좋아요. 몸은 고되도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텅 빈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어둠과 적막이 저를 반겼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 액자 속에 아내가 빙그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설계도면 위에 새로운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것은 베란다 쪽이 아닌 현관 입구의 경사로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완만한 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고치고 짓는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그 삐걱거리는 도서관 문짝이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두었던 문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낡은 경첩이 맞춰지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도서관의 맥가이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헐거워진 책상 다리,
뻑뻑해서 열리지 않는 창문, 그리고 깜빡거리는 형광등까지. 제 손길이 닿으면 죽어가던 사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수리업체를 부르겠다 했지만 그 소소한 성취감이 텅 비어 있던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봉사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건 고쳐진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땀 흘려 일할 때마다 곁에서 수건을 건네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이서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던 사장이었는지,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는 건 오직 현재의 박진석, 땀 흘려 무언가를 고치는 제 투박한 손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뒤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영 씨가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2층 열람실이 아주 환해졌어요. 그녀가 건네는 캔커피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미란 씨에게 대어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이 사람에게라면 열어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서류를 보여주자 서영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백 번도 더 고쳐 그린 전원주택의 설계도였습니다. 연필 자국이 번지고 지우개 가루가 묻어있는 제 꿈의 조각들이었죠. 이거 제가 직접 그린 집 도면입니다. 언젠가 공기 좋은 곳에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비웃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집의 평수를 계산하며 돈 냄새를 맡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미란 씨는 이 도면을 보고 강남 아파트가 낫지 않아요? 라고 했었으니까요. 서영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도면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종이 위의 선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그녀는 꼼꼼하게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탐욕도 비웃음도 아닌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거실 창문 말이에요. 남향으로 크게 내신 건 좋은데 이렇게 통유리로 하면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을까요? 강원도 쪽이나 산 밑에 지으실 거면 단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창을 조금 줄이고 아래쪽에 수납장을 짜 넣는 게 훨씬 실용적일 것 같아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의 가격이나 모양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의 입장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저 햇볕이 많이 들면 좋겠다고만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 부엌도요. 개수대랑 가스레인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되면 요리할 때 동선이 꼬여서 주부가 힘들어요. 아일랜드 식탁을 이쪽으로 돌리고 다용도실 문을 미닫이로 바꾸면 훨씬 넓게 쓸 수 있겠는데요.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짚어가며 꼬물꼬물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제가 상상만 했던 집이 비로소 현실의 공간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그 집에서 살림을 살아본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짚어냈습니다. 아내조차 그저 예쁘다, 좋다라고만 했던 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지 2달밖에 안 된 이 여자가 제 꿈에 현실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 서영 씨는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제 칭찬에 서영 씨가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제가 평생 좁은 부엌에서 종종거리며 살다 보니 넓고 편한 부엌이 늘 로망이었거든요. 주제넘게 참견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서영 씨 말씀대로 하니까 집이 훨씬 더 따뜻해 보입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연필로 선을 그으면 그녀가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 주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문득 도면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마디와 거친 피부, 그리고 손등에 핀 검버섯,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 손은 자식을 키워냈고 낡은 도서관의 책들을 지켜왔으며 이제는 제 무모한 꿈을 다듬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이 제 손을 뻗어 도면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에 제 진심을 담아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영 씨, 사실 이 집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큽니다. 방도 3개나 되고 마당도 넓어서 저 혼자서는 청소도 못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늙은입니다. 성격도 꼬장꼬장하고 할 줄 아는 건 망치질밖에 없는 재미없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서영 씨가 말씀하신 그 부엌, 제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근사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영 씨, 이 집 우리 같이 짓지 않을래요? 설계도면 속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밥 해 먹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집 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의 반장이 되어 주시지 않을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쩌나 내 욕심이 그녀에게 부담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 아래에 있던 그녀의 손이 천천히 뒤집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이 빈틈없이 맞물렸습니다. 선생님, 아니 진석 씨, 사실 저도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거 지겨워요. 그리고 겨울에 창문 큰 거 난방비 많이 나와서 싫거든요. 제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면 집을 엉망으로 지으실 것 같아서 안 되겠네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대의 끝자락과 60대의 중반.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은 아닐지라도 잘 마른 장작처럼 은근하고 오래가는 온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마당에는 어떤 꽃을 심을지, 거실에는 어떤 소파를 놓을지,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부쳐 먹자는 소소한 약속들까지. 설계도면 위의 선들은 더 이상 흑연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영 씨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와서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 씨. 서영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제 인생에 마술사님이 나타나 주셔서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꿈을 함께 그려줄 진짜 사람이 생겼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면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제목 옆에 저는 연필을 꾹 눌러 새로운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박진석과 이서영의 보금자리.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는 늘 시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려는 듯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영 씨와 손을 맞잡고 꿈의 집을 그리던 그날의 붉은 노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놈은 늘 그렇듯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가
야속할 만큼 빠르게 등을 돌려버리더군요. 우리가 미래를 약속한 지 정확히 한 달 후 저는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핏줄이니까요.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줄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오산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정식집 가장 안쪽 룸.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소개 자리로 모였지만 분위기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법정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딸아이와 맞은편에 앉은 서영 씨의 아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수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서슬 퍼런 눈빛이 무서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진심이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년 지났어요. 3년이요? 아직 엄마 옷장 정리도 다 못했는데 재혼이라니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를 팔아 저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제 재산이 반토막 날까봐, 낯선 여자가 들어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였죠. 너희 엄마도 내가 혼자 청승 떨고 사는 건 원치 않을 거다. 그리고 서영 씨 좋은 분이다. 나랑 말도 잘 통하고, 말이 통하면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혼인 신고까지 해야 돼요? 아빠 연세가 지금 64살이에요. 남들은 정리할 나이에 무슨 새살림을 차린다고 그러세요, 진짜. 자식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서 시집까지 보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고작 이거라니.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죠. 재산세나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요즘 황혼 재혼이 말이 쉽지 법적으로 얽히면 가족 간에 의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신 거냐고요.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있던 서영 씨의 아들이 탁자에 탁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저도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녀석의 도발적인 질문에 서영 씨가 기겁하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른한테? 엄마는 가만히 좀 있어봐. 솔직히 아저씨 돈 좀 있으시죠? 근데 나이 들고 힘드니까 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우리 엄마 꼬신 거 아니세요? 우리 엄마가 도서관 알바나 하니까 만만해 보이셨나 본데 저 우리 엄마 식모살이 시킬 생각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자네 말을 참 함부로 하는구만. 나는 서영 씨를 식모로 생각한 적 없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며 살고 싶은 것뿐이야. 의지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좋죠. 근데 나중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걸 누가 수발 들죠? 결국 우리 엄마 몫이잖아요. 우리 엄마 평생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허리 펴고 사는데 저는 그 꼴 절대 못 봅니다. 녀석의 말은 거칠었지만 뼈아픈 현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어머니를 위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떠안기 싫다는 이기심, 그리고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진 집에 대한 집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 아파트 말이야. 재혼할 거면 확실하게 명의 나한테 넘기고 가. 아저씨랑 살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집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 서영 씨가 평생 식당 일, 청소 일 해가며 마련한 그 작은 임대 아파트. 녀석은 어머니의 행복보다 그 아파트 한 채가 더 소중했던 걸까요? 서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적나라한 욕망 앞에 그녀는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딸아이는 이제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저쪽 아드님도 반대하잖아요. 아빠,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피눈물 흘리실 거예요. 어릴 적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예쁜 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 품에서 까르르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노후의 행복을 담보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참 잔인하구나. 내가 너희한테 큰 거 바랐냐? 그저 남은 인생 말똥무나 하면서 외롭지 않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서영 씨의 아들이 서영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영 씨는 힘없이 딸려 일어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수치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진석 씨, 제가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일어날게요. 서영 씨, 잠깐만. 제가 잡을 새도 없이 녀석은 서영 씨를 데리고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는 딸아이의 싸늘한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그거 보세요. 저쪽도 싫다잖아요. 왜 아빠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요?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상한 생각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그게 아빠를 위하는 길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내 눈에는 내가 아비로 보이기는 하냐? 아니면 언제 죽나 기다려지는 은행나무로 보이냐? 내 돈이 그렇게 탐나면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아이가 소리를 빽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습니다. 거리는 연인들,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들 녀석에게 끌려가던 그녀의 뒷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따뜻한 이름이라 믿었습니다. 힘들 때 기대에 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확인한 가족의 민낯은 남보다 못한, 아니 남보다 더 잔인한 타인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둔 거며 살았을까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그 시절에 저는 미래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래도 저는 땀 흘려 일했을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허무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와 함께 그렸던 설계도면 그 행복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정말 안 되는 걸까? 도서관에서 맞잡았던 그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서영 씨 아들의 비웃음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그 다음날 도서관에서 서영 씨를 만났지만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땅바닥만 바라보며 지나가던군요. 붙잡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먼발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이겨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뒤편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츠리며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거절이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진석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설마 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을 귀로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 말라고 매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큰 소리쳐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 그 자리에서 보았던 자녀들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놈이 그래요. 아저씨랑 합칠 거면 연 끊고 살자고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늙어서 제 욕심 때문에 자식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 선택이 결국 서로에게 짐만 되고 상처만 주네요. 진석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거 잊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나는 그녀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도망치듯 뛰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여 붙잡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 자격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그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서영 씨가 멀어져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저는 벤치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 사랑조차 자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선 집은 며칠 전보다 더 춥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재문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을 설계도.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그 종이 쪼가리를 볼 자신이 없어 저는 서재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서영 씨와 함께 끓여 먹으려고 사두었던 냉장고 속의 재료들은 썩어가고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요?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으슬으슬 추위가 느껴지더니 이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오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전화를 걸면 또 돈 이야기나 하겠지요. 친구들, 다들 제 자식 자랑하느라 바쁜 놈들입니다. 서영 씨? 이미 저를 떠난 사람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열에 들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혀를 차며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냥 나 따라오지 왜 그러고 있어. 아내의 환영이 손짓하는 것 같아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삐용삐용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들리세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앞을 스쳐가는 하얀 형광 등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링거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제 손등에는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기계적인 친절함이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응급실이에요. 며칠 동안 식사를 못 하셔서 탈수 증세가 심하게 왔어요. 영양실조에 독감까지 겹쳐서 위험할 뻔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렸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그때 베개맡에 놓인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억지로 팔을 들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당장 못 올라가요. 김서방도 회사 일 때문에 못 빠지고요.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링거 맞으면 기력은 회복될 거래요. 간병인 업체에 연락해뒀으니까 그 아줌마가 갈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일 처리하고 올라갈게요. 문자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걱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저 간병인, 출장 같은 사무적인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출장이라니?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출장이 대수입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간병인. 딸아이는 저를 간병인에게 넘겼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효도를 퉁치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그 많은 등록금과 결혼 자금,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서영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녀라면 달려와 줬을까요? 제 손을 잡고 울어줬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입니다. 제 욕심으로 그녀를 다시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기만하고 이용하려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링거의 수액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지는 않겠다고. 내 돈, 내 집,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이기적인 자식에게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집은 병실도 아니고 자식 눈치 보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별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상의 밑바닥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나 박진성만을 위해 걸어갈 것입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회전문 앞에 섰을 때 저를 반겨준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며칠간 누워있느라 약해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리에 잔뜩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퇴원 축하드려요. 제가 이번 주말에 반찬해서 갈게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어디에도 내 마음 편히 뉘일 곳은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찢어버리려다만 아니 차마 찢지 못하고 남겨둔 설계도면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이서영의 보금자리.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영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흔적들, 그녀가 원했던 넓은 부엌,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던 테라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까 싶었지만 문득 이 선은 내가 밤을 새워가며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건데 내가 왜 남들 때문에 내 꿈을 찢어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 씨가 떠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조차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게 제가 찾은 답이었죠. 저는 구겨진 종이를 다시 탁탁 펴서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지우개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지우개를 종이 위에 갖다 댔습니다. 가장 먼저 지운 것은 이서영이라는 이름 3글자였습니다. 검은 흑연 가루가 때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안방이라는 글자를 지웠습니다. 부부 침실을 뜻하는 그 단어를 지우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굵고 진하게 썼습니다. 내 방. 그래, 이건 누구와 함께 쓰기 위한 방이 아니다. 오직 나 박진석이 편안하게 잠들고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다. 시선이 그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자고 가라고 만들었던 게스트룸. 딸아이가 아빠, 우리 가면 잘 방은 깨끗하게 해놔야 해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던 그 방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지우개를 세차게 문질렀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깨끗해진 그 공간에 저는 새로운 가구들을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대신 커다란 작업대를 그렸습니다. 옷장 대신 공구함을 그렸습니다. 목공실. 내가 좋아하는 나무 냄새를 맡으며 내가 만들고 싶은 가구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나만의 놀이터.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라스는 더 넓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셔도 되고 나무를 깎다가 먼지를 털어내도 되는 공간으로요. 부엌은 줄였습니다.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라면 하나를 끓여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혼밥 형태로 바꿨습니다. 도면을 수정하는 동안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을 옥죄던 답답함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수정이 끝난 도면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리겠다고요. 그게 설령 제 핏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일을 맡아주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지난번 작성했던 유언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딸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요?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당장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네? 갑자기 무슨? 아빠, 저 바빠요. 주말에 간다니까요? 내가 올 때까지 유언장 수정 안 하고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김 변호사 벌써 불렀다. 내 몫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아빠, 지금 갈게요. 금방 가요. 다급해진 딸아이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이야기 앞에서는 회의도 바쁜 일정도 순식간에 사라지나 봅니다. 씁쓸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딸아이가 헐레벌떡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이미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보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먼저 꽂혔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님은 왜 부르셨어요? 딸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제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지 마라. 서명만 하고 가면 된다. 서명이라니요? 무슨 서명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딸아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진성님께서 작성하신 상속 포기 각서 및 유언장 수정안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부동산과 현금 자산 전액을 본인의 노후 자금과 주택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남은 재산은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변해갔습니다. 기부요? 아빠, 그 여자랑 헤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산까지 기부한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기가 죽어 눈치를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을 뿐이지. 너한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출기였더구나.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너는 간병인을 보냈지?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니? 그건 제가 승진 심사 기간이라서 정신이 없어서. 너도 내 인생이 우선이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1순위로 두겠다는데 뭐가 문제 있니? 이 돈 내가 평생 먼지 마시며 번 돈이다. 내 집 짓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죽을 거다.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남길 테니 도장 찍어라. 아빠, 그나마 내가 죽기 전에 갖고 있는 거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 군말 없이 내 뜻에 따르겠다는 각서 써라. 나도 긴 말하고 싶지 않네. 제 단호한 태도에 딸아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 진행해 주세요. 제 호령에 딸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아이가 도망치듯 집을 나간 후 저는 김 변호사를 배웅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떼어내고 수정된 설계도면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진석 공작소. 그 이름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작업복,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있는 명품 가구들, 비싼 식기들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넓게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를 가두고 있던 것은 이 아파트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미련과 체면이라는 족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 제가 직접 고른 땅 위에 제 손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을 겁니다. 서영 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며 온전히 박진석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64살.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라 부르지만 저는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의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 집, 내가 혼자 짓는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체증을 뻥 뚫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패가 나무 표면을 지나갈 때마다 얇은 톱밥이 꽃잎처럼 말려 올라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오후 2시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일터인 진석 공작소입니다. 1년 전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그 아파트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멀쩡한 도시 아파트를 놔두고 왜 이 깡촌에 와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칩니다. 작업실 안은 온통 나무 냄새로 가득합니다. 시멘트 독이 오르는 냄새가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피톤치드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싱그러운 냄새 말입니다. 저는 이곳 진석 공작소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부탁한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영감님이 살아생전에 안던 건데 다리가 부러져서 버려야 하나 했어. 어르신의 근심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더욱 신중하게 대패질을 합니다. 부러진 다리에 새 나무를 덧대고 헐거워진 이음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접착제를 바릅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산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인테리어만 했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추억을 지켜주고 쓰임새 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딸아이와 연락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은 날, 아이는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덕분에 저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설계 도면대로 지은 이 집은 정말 완벽합니다. 내 방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동쪽에 배치했고 거실에는 소파 대신 커다란 원목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가끔은 혼자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오늘은 바람 끝이 차네. 비가 오려나? 혼잣말을 해도 더 이상 처량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필요로 하는 나무들이 있고 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작소 앞마당에 심어둔 라일락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작업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깔린 자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그 소리는 투박한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과는 달랐습니다. 택배 기사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만 보이는 누군가가 공작소 열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패를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의 주인을요? 계십니까? 여기. 목수님이 솜씨가 좋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목소리. 기억 속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그 목소리. 서영 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묻은 톱밥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공작소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년 전 도서관 벤치에서 울며 돌아서던 그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영 씨? 그녀는 저를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한지 겨우내 얼어있던 계곡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장님? 아니, 이제는 목수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의 농담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더듬거리고 묻자 그녀는 가방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책이라면 왜 나는 조연으로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왜 자식 눈치 보느라 엑스트라처럼 숨어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녀는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짐 싸 들고 나왔어요. 아파트요? 가지라고 던져주고 왔어요.
그거 껴안고 살라고 하고 저는 제 인생 찾으러 왔죠. 빈털터리인데 혹시 일손 필요 없으세요? 저 사포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녀의 당당한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도 싸웠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와 세상의 편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제 앞에 선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타인들에 의해 강제로 이별을 당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오롯이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책 없이 눈물을 보일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려 커피포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커피물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믹스 커피 말고 제가 직접 볶은 원두 맛 좀 보시겠습니까? 좋죠. 진석 씨가 타주는 커피 그리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두를 갈았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가 공작소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향긋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1년 전 도서관 자판기 커피의 달달함보다 훨씬 깊고 은은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제가 만든 커다란 원목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산등선 위에 걸려 있고 열린 문틈으로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설계 도면보다 훨씬 더 근사해요. 특히 저 창문, 제가 말한 대로 줄이셨네요? 서영 씨가 창문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서영 씨 말을 안 들으면 겨울에 춥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분에 지난 겨울 아주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엌도 보세요. 아일랜드 식탁 널찍하게 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안 오면 어쩌려고. 안 오면 뭐 혼자 넓게 쓰고 좋죠. 하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짓고 살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거칠어지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주는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서영 씨, 저도 이 집 짓느라 이제 돈도 없고 가진 건 이 나무 쪼가리들이랑 몸뚱이뿐입니다. 그래도 제 남은 생의 반장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해고하지 말고 종신계약으로 말입니다. 제 투박한 프로포즈에 서영 씨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일단 수습기간을 좀 둬야겠는데요. 커피 맛보고 결정할게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네요. 이 정도 커피면 평생 마셔도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공작소의 열린 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길게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내가 만든 의자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함께 만든 창문으로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공작소는 이제 웃음과 나무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현실의 황혼 로맨스와 재혼은 드라마보다 훨씬 냉혹하고 복잡한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쫓겨 섣불리 곁을 내주었다가는 최미란처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평생 일군 자산을 잃기 십상이고, 법적인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재혼은 자녀들을 남보다 못한 원수로 돌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전 재산 계약이나 유언 공증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냉철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의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홀로서기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동반자도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